박승희! 박승희!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더운데 오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강의 중에서 어떤 걸 제일 궁금해하세요? 네? 수유? 모유 수유요? 여기서 모유 수유를 꼭 하고 싶은 분 계세요? 그러니까 보통 모유 수유는 6개월까지 완모를 했을 때 모유 수유 하는데, 그러니까 모유 수유를 대부분 이제 요새 직장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유 수유는 6개월까지는 그 완전히 엄마 젖을 먹는 걸 가장 권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어머님들한테 아기들이 흔한 거 무엇인가랑,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이들은 그 요새는 너무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모든 정보는 인터넷에서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도 가깝고, 그런데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모유 수유하고 재우는 거.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면 거의 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한테 기본적으로는 얘기 드리는데, 가장 오늘 꼭 듣고 가시는 거, 나는 모유 수유를 하고 싶다. 그 다음에 나는 아기가 나면은 이제 처음에 다 불안한데 잘 재우는 게 어떻게 해야 잘 재우는가, 그거 두 개만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어머, 이거 뭐야? 저기요. 어떻게 왜 음악 소리가 나오지? 죄송해요. 밑에 거. 그러니까 신생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상 신생아는 어떤 건가, 어떤 게 흔한 게 있는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먹이고 잘 재우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이랑 온도가 어떨 것 같아요? 아이들이 더 약간 온도가 높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우리랑 똑같을 것 같으세요? 아가들은 온도가 약간 높아요. 그래서 이제 아기 어머님들이 가장 아기를 낳아서 열이 난다고 막 하는데, 아기가 신생아를 낳았을 때 열이 난다고 하는 건 몇 도 정도면 열이 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기가 열이 난다고 어머님들이 걱정할 때 몇 도가 열이 난다고 생각하세요? 네? 보통은 이제 신생아들은 온도가 36.5도에서 37도 4분까지 정상으로 하고, 어머님들이 병원에 가서 아기가 열났다고 말할 때는 38도,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한 38도 그거를 생각하세요. 왜냐면 아가들은 열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아기를 여름에 낳는데 여름에 집에 온도가 뭐 33도, 34도 이런데 또 신생아라고 기저귀도 차고 옷도 입히면 땀 조절을 못하면 금세 열이 37도 5분, 6분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일단 아이들이 열이 나면 좀 시원하게, 지금 내가 보면은 이제 어머님들이 아기들은 옷을 많이 입히는데 아가들은 나보다 옷 얇은 거 한 알 정도 더 입힌다, 이 정도 생각을 하지. 걔네들은 기저귀도 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열이 난다 싶으면 좀 내가 덥게 하지를 않는다, 그거 먼저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리고 이제 열은 보면은 정상 체온을 보면 보통 이제 쉽게 생각하면 38도고, 사람은 하루 종일 온도가 똑같은 게 아니라 오전에는 좀 낮고 오후엔 좀 높아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애가 열이 난다고 생각하면 하루에 2번을 재서 우리 애는 평균이 뭐 37도다, 37도 몇 보다 이런 걸 알면 그거보다 1도가 높으면 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보통 아이들은 한 만 6세가 되면 우리랑 비슷하고, 그전에는 약간 뭐 조금 우리보다 열이 높아요, 온도가. 그래서 이제 실내 온도를 잘 조절하지, 아가들은 온도 조절이 미숙하기 때문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왜 애들이 땀띠가 잘 나냐면, 우리가 더우면 여기 이제 땀이 나는데 여기 이렇게 땀이 바깥으로 분출을 못하고 여기 이렇게 막혀버려요. 그래서 이 땀띠가 나는데, 땀띠는 보면은 처음에는 약간 오돌토돌하고 이게 좀 더 깊어지면 또 뻘긋뻘긋해다가
이게 약간 농포처럼 되고 이렇게 되면 아주 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아가들한테 항생제도 써요. 이제 피부에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피부가 이제 이렇게 뭐가 울긋불긋 난다. 이럴 때는 애가 좀 덥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땀띠가 잘 나는 거는 상식적으로도 이렇게 접히는데 이렇게 애기들 이렇게 계속 눕혀놓으면 이렇게 접히는데 뭐 이제 뒤에 그다음에 이런데 사타구니 겨드랑이 그다음에 애들이 이제 아가들이 하루 종일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애기들 이제 어머님들이 등에 무슨 발진이라고 오는데 보면 등에 발진이라고 오는데요. 잘 보면은 이제 발진이 났을 때 앞은 하나도 없는데 등에만 잔뜩 있다. 그럴 경우에는 아기를 약간 계속 눕혀놔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먼저 아기가 뭐 이렇게 조금 뭐가 났을 때 병원에 가는 것보다 자세하게 얘가 어디에 발진이 생겼나 이게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땀띠가 났을 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그 옷을 좀 시원하게 입히는 게 좋고 주위 온도를 보통 이제 아기를 곧 놓으실 건데 그러면 실내 온도를 몇 도로 유지하실 생각이세요? 실내 온도. 네? 실내 온도는 25도를 평균으로 유지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은 소아과 의사가 되면 계속 질문하는 게 선풍기를 틀어도 되느냐? 에어컨을 틀어도 되느냐? 그런데 보통 온도가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애기들 땀 조절도 잘 못하는데 실내 온도가 33도, 34도인데 기저귀 차고 옷 입고 그럼 당연히 땀띠가 나거든요. 그럼 애들이 잠도 푹 못 자요. 그러니까 항상 25도를 유지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5도. 그래서 시원하게 실내 환경을 좀 시원하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옷은 좀 느슨하게 입고 이 접히는 목이나 사타구니, 겨드랑이 이런데 땀이 나나 잘 봐야 되고 우리가 아주 더울 때 있잖아요. 더울 때 그냥 미지근한 물에 목욕만 해도 시원하면서 이 땀 소금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가들이 더울 때는 미지근한 물에 자주 씻겨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아기가 뭐 거의 염증이 심할 정도 되는 때는 스테로이드나 항생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 온도는 25도. 그러니까 30도 넘으면은 너무 덥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25도. 아까 아기들 열은 몇 도라 그러셨죠? 38도. 그리고 실내 온도는 25도.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무조건 더워요. 그리고 요새 아파트에 보면 미세먼지라 그래갖고 창문 안 열면 대낮에 29도, 30 몇 도 오르기 때문에 아가들이 꼭 덥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집에 이제 아기를 낳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게 체온계 있죠. 체온계는 다 이제 준비하셨나요? 어떤 체온계 주로 사셨어요? 고막 체온계를 가장 많이 쓰는데 고막 체온계를 잴 때 귀는 이게 이제 고막 체온계잖아요. 그러면 귀 구조를 보면 이건 어른은 약간 이게 깊어요. 이건 어른 구조고 이건 애들이에요. 어머님들이 고막 체온계에서 하면 제일 질문이 양쪽 온도가 다르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귀를 잴 때 이 사진을 보면 고막 체온계라는 것은 고막을 재는 거거든요. 고막의 온도. 그러면 이게 귀는 이렇게 돼 고막은 이렇게 비스듬히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를 이렇게 이쪽을 들면은 이걸 이렇게 들면은 이게 약간 귀를 고막에 달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귀 체온계를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푹 넣는 게 아니라 약간 좀 큰 애들은 귀를 이렇게 좀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갖고 여기다 고막에 넣는 거고 아가들은 귀가 어른이랑 좀 다르게 여기가 짧고 각도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애기들은 들어봤자 이렇게 되니까 애기들은 이걸 오히려 낮춰. 이 귀를 낮추면 귀랑 평행이 돼서 고막이 여기 닿죠. 이게 고막이거든요. 제 말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가들을 귀 체온계를 잴 때 그냥 어머님들은 귀에다만 그냥 넣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귀를 좀 내려가지고 요 귀에 좀 가능한 이렇게 이게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약간 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뒤로 아래로 좀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온도를 재세요. 아셨죠? 그리고 뭐 여기 이제 보면 이런 거 보면은 요새는 접촉도 있고 이런데 이런 건 오히려 땀이니 뭐니 그러면 더 온도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흔히 쓰는 고막 체온계 있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이제 낳았을 때 이제 애가 이제 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열은 38도 열이 나나 아니면 온도는 집안 온도 한 25도로 시원하게 한다. 그렇게 하고 이제 환경은 그렇게 한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우리 애기가 잘 크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통 아가들이 태어나면은 바로 몸무게가 팍 늘까요? 오늘 태어난 애가 오늘부터 계속 먹고 몸무게가 늘 것 같아요? 아가들은 태어나면 몸무게가 한 2, 3일 만에 빠진다면 일주일에서 열흘이 되면 자기 몸무게를 유지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가들이 이제 엄마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머님도 아기를 여기 대부분 첫애신가요? 보통 젖은 며칠 만에 나올 것 같으세요? 내가 아기를 낳았다. 네? 하루? 좀 크게 얘기하세요. 네? 보통 이제 아기를 놓으면 젖이라고 젖같이 나오는 거는 한 3일, 4일 되기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만드신 것 같은 게 3일 정도까지는 몸무게가 빠지고 그 다음부터 서서히 몸무게가 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생후 3, 4일 되면 몸무게가 빠져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주일쯤 되면 이제 몸무게도 지 몸무게가 되고, 만약에 모유수유나 분유수유나 아이들이 패턴이 잡혀요. 한 일주일쯤 되면 벌써 태어나자마자랑 생후 일주일랑은 확 달라.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나중에 편하려면 그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이 노력을 아기랑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어머님들이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요 생후 일주일 동안은 세상에 태어난 아기와 처음 아기를 놓은 내가 서로 맞춰가지고 얘가 일주일 만에 많은 거를 이루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이거는 뭐 이제 신생아 호흡은 뭐냐면은, 신생아들은 상식적으로 우리보다 좀 숨을 빠르게 쉴까요? 아니면 똑같이 쉴 것 같으세요? 빨리 쉬어요. 신생아들의 호흡은 60회, 1분에 60회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1초에 한 번씩 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어머님들이 보면은 복식 호흡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애가 이거 잘 있나 이렇게 불안해할 수 있는데 1초에 한 번씩 쉬면은 거기까지는 정상이에요. 1초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1초도 아닌데 막 1분에 60회 이상 될 때는 꼭 병원을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기가 어머님들이 원인은 찾을 수 없지만 60회가 넘고 애가 헐떡헐떡거린다거나 뭐 여기가 쏙쏙 들어간다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꼭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별로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생후 일주일 때 또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건, 황달 같은 건 일주일까지는 괜찮은데 아기를 처음에 낳았을 땐 이렇게 빨그스름하게 보송보송한데 애가 2, 3일 뒤에서부터 자꾸 이렇게 누렇게 뜨는 거예요. 노랗게. 요걸 황달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일주일까지는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많은 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황달을 보면 황달은 얼굴에서부터 가는데 그 아가가 노란데 그러니까 무릎 위까지 노라면 괜찮은데 무릎 아래로까지 노라면 안 돼요. 황달은 이제 아기가 낳는데 얼굴이 처음에는 요 얼굴만 노랗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몸으로도 내려오고 그 다음에 무릎으로 내려오고 발까지 내려오는데, 이렇게 발까지 내려올 때는 응급이에요. 20. 요 무릎까지는 한 15. 그러니까 정상은 요 사타구니 여기까지만 노란 건 괜찮고 발바닥까지 노랗다? 그럴 때는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흔한 것 중에 개우는 거. 아가들이 그 족하나 이렇게 보면 먹고 이렇게 찌릿찌릿 잘 흘린 애들 봤나요? 아가들 이렇게 조카들 있으시죠? 아이들은 이제 가장 흔한 게 잘 개우는데 개우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면은 이런 거에 인터넷에 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전혀 찍으실 필요 없으세요. 이런 거 나중에 오늘 배운 거 중에서는 모유 수유를 잘하는 거랑 재우는 거 그거 두 개 말고 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이거는 상식적으로 들으시면 돼요. 아이들이 토할 때 이게 위가 있으면 이제 우리 애가 자꾸 개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위가 있으면 요 위에 식도에서 애기들은 여기가 좀 느슨해요. 그래갖고 음식이 들어오면 여기가 딱 닫혀서 오물오물 거려 내려가는데 여기가 느슨하기 때문에 먹으면 이렇게 입에다 쭉 묻혀놓는 거거든요. 이런 건 횟수가 많아도 몸무게가 잘 늘면은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병원에 가서 이제 뭐 예방접종 갔을 때 우리 애가 뭐 개운다. 그럼 선생님이 몸무게가 잘 늘면 크게 걱정 안 하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걱정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하나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역류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씩 자주 먹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풍선 같은 게 있을 때 풍선이 이렇게 클 때 이렇게 많이 빵빵해서 욱토하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조금씩 자주 먹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저귀로 배를 느슨하지 않게 하고 먹는 동안 트름도 자주 시키고, 여기 나중에 보면 옛날에는 뭐 걸쭉하게 먹인다, 엎드려 재운다, 머리를 높이 재운다, 이런 것들은 그 논문에 보면 효과가 있다 없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조금씩 자주. 나중에 어머님들이 우리 애가 토하면 늘 조금씩 자주 먹인다, 그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하는 거는 여기 요 위가 있으면 여기가 느슨해서 휙 토하는 게가 있고, 여기가 좁아져서 토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가 위문 협착증, 여기가 좁아져서 토할 때는 확 이렇게 앞으로 프로젝트를 확 토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이들이 성장도 잘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요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런 건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대소변 같은 것도 다 이제 병원에 가면 제일 중요한 건 애기들이 위에서 항문이 이제 막히지 않았나는 하루 지나서 애들이 변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변도 첫날 한 번 이상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가들은 엄마 뱃속에서 태변이라는 게 있거든요. 끈적끈적 초콜릿 같은 거. 이런 태변을 이렇게 보면서 일주일이 되면 이제 아가들 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유와 분유의 차이는 모유변이 조금 더 묽고 자주 보고 소화가 잘 된 것 같고, 분유변이 조금 딱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요사는 하면 되고,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유 수유를 진짜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아기를 놓기 전부터 자기가 마음가짐을 잘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조리원을 보면 우리가 젖꼭지 모양도 사람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젖꼭지가 너무 두꺼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젖꼭지가 너무 긴 사람, 젖꼭지가 짧은 사람, 또 젖꼭지가 함몰된 사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모유 수유를 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 처음부터 아기가 내 젖꼭지에만 익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가들이 이제 늘 어머님들이 보면 이제 계속 여기저기 가면 다 배우는데, 젖꼭지가 있으면 모유 수유는 이 젖꼭지를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유병은 젖꼭지를 이렇게 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젖이 안 나온다고 우유병을 자꾸 하면 얘는 이렇게 쉽게 그냥 쪽쪽만 거리면 나오는 우유병을 먹다가 이렇게 힘을 줘야 되는 어머님 젖꼭지를 빨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유 수유를 하겠다 이러는 사람은 지금부터 이제 마음가짐을 아기 놓기 전부터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가능한 빨리 젖을 먹이세요. 이건 가능한 빨리는 몇 시간 정도를 말할 것 같으세요? 네? 네, 어머님 맞아. 1시간. 그러니까 보통 우리 외국에는 모유 수유 친화 병원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먼저
이제 아기를 놓으면 이제 뭐 수술하건 자연분만을 하건 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동안 이제 아기는 먼저 나오잖아요. 그럴 때 모유 친화병원에서는 아기를 엄마 가슴에다 두면 아기가 젖 냄새를 빨고 자동적으로 와서 젖을 물어요. 그게 그리고 이제 아기들도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 1시간 동안은 그렇게 좀 애들이 빨빨하다 그다음에 애들도 잠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어머님들이 진짜 모유 수유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분만 전에 선생님한테 그걸 말을 해서 나는 모유 수유를 하고 이제 이게 그 환자가 그렇게 요구를 하면 병원에서도 거기 듣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수술장에서 정신없는데 언제 아기를 빨리 닦이지 엄마한테 갖다 주고 그런 건 참 번거롭기 때문에 하기가 힘든데 어머님들이 나는 모유 수유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나는 분만장에서부터 아기를 내가 젖을 물리고 싶다 얘기를 하면 병원에서 거부할 수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머님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최소한 8에서 10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가들의 위는 처음 하루 이틀은 그 티스푼 정도밖에 안 돼요. 티스푼은 5cc거든요. 그리고 3일 정도 되면 그러니까 우리 먹는 밥 숟가락에 10cc잖아요. 우리 한국형 깎는 거 그런 거 한 2숟갈. 그 다음에 생후 일주일이 되면은 달걀 정도 사이즈가 되는 그 60cc가 돼요. 그래서 초기에는 먹으나마나 뭐 사실 5cc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빨아야 돼. 처음에는 여기서 8에서 12회 이상인데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엄마들은 뭐 14회 이렇게 돼요. 24시간 내내. 그리고 이제 울고 나면 애들이 힘이 빠져서 젖을 못 먹으니까 울기 전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머님들이 하기 싫어하는 이 모자 동실. 왜냐면 모자 동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조리원에 보면은 이제 조리원에 이렇게 돈도 내고 그러고 이제 요새는 어머님들도 너무 사실 힘들게 났으니까 밤에는 노콜 이렇게 딱 와요. 밤에는 부르지 말고 뭐 그런데 그러면 애기 입장에서는 한 번은 젖이 들어왔다, 한 번은 우유병이 들어왔다. 그것도 헷갈리고 어머님 젖도 한 번도 가동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조리원 차트를 보면은 처음에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한 사람은 일주일이 되면 딱 세팅이 돼요. 근데 처음에 편안하게 누워 잔 어머님들은 일주일쯤 되면 아기도 혼동이 오고 엄마도 안 되고 뒤죽박죽이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고생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걸 제가 나중에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조리원에 신생아실에 맡겨놓으면 아기가 이제 배가 고프다고 막 찾다가 울고 나면 어머님들도 이제 수술하고 아기 콜하면 오는데 한 5분도 더 걸리면 애들은 벌써 이미 지치기 때문에 가능한 모자 동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가장 중요해요. 그러고서 이제 여기 뭐 모자 동실을 꼭 하는 게 좋고 처음 아까 얘기했지만 3, 4일 동안은 젖이 안 나온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시간 맞춰주지 말고 여기서 이제 배를 함부로 키우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가들이 이제 우유병은 빨개 씻기 때문에 첫날도 애들을 우유병으로 우유를 주면은 그 40cc씩 막 먹어요. 한 번에. 그렇게 40cc씩 먹는 애들은 보통 이제 애들이 계속 먹고 싶어 할 때 40cc 먹고 2-3시간 동안 안 먹고 자. 그러기 때문에 위는 커졌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잘 나오지도 않는 엄마 젖을 빨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그 배를 키우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를 머릿속에 놓으면 내가 젖이 안 나왔다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 하루 이틀은 5cc에서 15cc이기 때문에 이거는 티스푼이랑 1 테이블스푼밖에 안 돼. 애기 위가 그거밖에 안 돼. 요건 만약 그리고 이제 3, 4일 되면은 밥 숟가락 2숟갈에서 3숟가락 정도. 그 다음에 생후 5일에서 6일 돼야 60cc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생후 6일 한 60cc 정도 먹으면 한 2시간 정도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유 방법은 어머님들이 다 이제 여기저기서 다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잘 여기저기 듣고도 어머님들이 모르세요. 보면 젖을 먹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내 젖 밑에 있죠. 이 젖 밑에다가 아기 아래 턱을 대. 그러고 아기한테
코 있죠? 젖 냄새를 코로 맡는 거예요. 그럼 아기가 입을 이렇게 크게 벌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모유 수유할 때 아래 입술을 내 젖 밑에다 대고 코에다가 내 젖꼭지를 대면 아기가 입을 이렇게 여기다 젖을 대잖아요. 그럼 애가 코에 이렇게 대면 입을 이렇게 쫙 벌려. 그러면 밑에서부터 해서 위까지 콱 누르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뭐부터 대라 그랬죠. 어머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젖을 하면 아기가 있으면 아기가 아래 턱에다 이렇게 대고 젖꼭지에서 이렇게 물리는 건데 어머님들은 이렇게 해서 아기를 바로 갖다 대요. 제가 인형 가지고 가는데 아기를 수유를 할 때 절대 여기서부터 바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기를 품고 아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입을 콱 벌려서. 그러니까 이 수유 자세는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수유 자세가 나쁘면 젖꼭지가 상해져서 어머님들이 아파서 젖을 물리려고 하지 않고 수유 자세가 얘가 이렇게 해서 이 젖을 다 입안에 다 넣어서 이렇게 이게 젖꼭지잖아요. 이 유륜을 물지 않으면 젖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은 제일 중요한 게 모자 동실, 그 다음에 무조건 처음에 열 몇 번 먹이고 그 다음에 수유 자세예요. 수유 자세.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보면 늘 이제 나중에 어머님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는 이게 아기가 젖을 빨면은 이 머리에서 젖도 나오게는 하는 호르몬도 있고 그 다음에 젖이 애가 물면 젖이 축 그러니까 리플렉스로 젖이 쫙 나오게 하거든요. 이 젖이 나오게 하는 호르몬 옥시토신은 자궁 수축도 같이 돼서 모유 수유를 한 어머님들은 한 달쯤 되면은 이 배가 쏙 잘 들어가고 분유 수유만 한 어머님들은 자궁 수축이 잘 안 돼서 이게 더 3개월까지 이렇게 퉁퉁하세요. 그러니까 모유 수유는 이 자궁 수축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 뭐 하여튼 뭐 다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수유 자세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자 동실이랑 처음부터 먹이라는 거랑 수유 자세를 말해주고 싶은데 아까 제가 그랬죠. 먼저 아래 턱을 대라고. 아래 턱을 대고 젖꼭지를 코에다 대서 애가 입을 크게 벌리는 거랑 어머님들이 수유 자세가 나쁘면 하루에 10몇 번씩 애기 수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머님들은 보면 이 사람은 보면 애기가 내 젖꼭지보다 내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애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애기도 받치고 목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그러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수유 자세는 엄마가 뒤로 이렇게 편히 기댈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나오려면 애기가 내 젖꼭지 높이까지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애 내 젖꼭지 높이까지 데리고 오려면 집에서 그 바닥에 앉아갖고 수유하는 건 별로 좋지 않고 집에 의자 있으면 아무 의자에다 그다음에 수유 발판은 사셨나요? 수유 발판? 어머님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수유 발판이 없으면 수유 발판은 한 30cm 정도 되게 집에 잡지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묶어. 그 테이프로 똑똑 해갖고 제가 이제 아무 의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수유를 할 때 이렇게 하면 내가 아기를 받치느라고 이런 자세가 돼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의자에 앉고 수유 발판을 하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수유 쿠션을 넣으면 아기가 저절로 나한테 떨어져. 그러면 나는 힘을 안 주고 이렇게 해서 아기가 각도가 꼭 수유 쿠션 이 발판이 요새는 보면은 수유 쿠션 내 발판도 세트로 나오는 데 있고 한 2, 3cm 되게 어머님이 책 같은 거 묶어가지고 그냥 발판을 만들면 돼. 그러니까 항상 의자에 앉아서 발판을 하면 이제 이렇게 앉아서 발판을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수유 쿠션을 대면 아기가 내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나는 힘을 하나도 안 주고 이 엄마 보면은 아무런 힘을 안 주고 애가 이게 지금 발판을 단 거거든요. 애가 나한테 굴러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얘를 그냥 이렇게 잡고만 있으면 돼. 그래야지 어머님들이 이 어깨하고 이 손마디가 안 아프세요. 어머님들 보면은 여기도 아프고 이 손마디도 아기를 잡으니까 자꾸 이렇게 해서 애를 잡으니까 여기 막 이 손에 이렇게 끼는 거 같은 거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항상 꼭 수유 발판은 있으셔야 돼요. 아셨죠?
수유 쿠션도 있어야 되고 수유 쿠션은 좀 싸다고 이렇게 아니야 좀 낮은 거라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마다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잖아요. 결국은 앉았을 때 아기가 내 가슴 높이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머님이 내 앉은 키랑 그런 걸 맞춰가지고 수유 쿠션은 꼭 장만을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발판이랑. 그래서 이런 자세를 하면은 이제 나중에 너무 이게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절대 이런 자세는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도 보면은 수유 쿠션에서 애가 자연적으로 편안해야지. 특히 이제 이게 더 잘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후 아까 3일까지 어머님 젖이 안 나온다 했잖아요. 원래 우리 가슴은 이게 젖이 이렇게 쪼르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우혈이 돼서 아기를 놓으면 이렇게 되게 뚱뚱뚱해져서 가슴이 빵빵해져요. 사실 이게 가슴이 빵빵해지면 젖꼭지도 좀 펑펑해져서 애들이 더 물기가 나쁘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초기에 낳자마자 계속 수유를 하는 어머님들은 젖꼭지도 덜 빵빵하고 애도 여기에 익숙한데 처음에 밤에 뭐 처음에 아기인데 또 하루 이틀은 쉬게 부르지 마세요. 그 다음에 밤에 쉬고 이러면 이 젖이 더 빵빵해서 애가 물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혈이 돼서 빵빵하게 다 아프기 때문에 이게 3일쯤 되면 이러거든요. 이런 것도 좀 예방하려면 이때부터 수유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유일지 이게 이제 조리원에 입원한 한 엄마의 차트를 보는 건데요. 얘는 이제 3점 몇 킬로 낸 남자 아이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처음엔 제가 아까 하루 이틀은 위 사이즈가 얼마나라 그랬죠? 5 내지 15cc. 그러니까 그때는 얘네들이 5 내지 먹어봤자 그러니까 계속 물거든. 이럴 때 보면은 이 엄마가 오후에 와서 그렇지 거의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날짜별이고 이게 시간별이잖아요. 이 엄마는 하루에 10몇 번씩 계속 물린 거야. 계속 물리니까 제가 눈이 한 3, 4일쯤 되면은 이렇게 이제 좀 터울이 나고 이 엄마가 한 일주일쯤 되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은 어머님, 여기 보면은 시간이 딱 터울이 잡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엄마는 처음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딱 잡히는 거예요. 일주일이 되면은 아이도 적응을 하고 엄마 젖도 잘 나오기 때문에 어머님이 아무리 뭐 이 한물 유두라든가 무슨 유두라도 이렇게 요새 유두 보호기도 있고 하니까 처음부터 아이한테 거기 적응시키는 게 가장 좋고 처음에 아기 나도 일주일 동안 누가 뭐래도 내가 고생을 하면 아기랑 엄마랑 일주일 되면 맞춰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아이가 2~3시간마다 따박따박 오니까 이 엄마는 이제 그 다음에 조리원에서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모유 수유를 하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이 차트를 보고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일주일이 되면 이렇게 얘는 보면은 터울 이렇게 딱 잡고서 2~3시간이 일주일만 되면 딱 잡혀요. 수유가 잘 되면. 그리고 이건 뭐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어머님들이 수유하는 엄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젖꼭지 문제가 사실 굉장히 흔히 잘 오는데 수유하는 엄마들의 젖꼭지가 아프다.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유선염일 것 같으세요? 젖의 문제가 제가 너무 아파서 젖을 먹일 수가 없다. 그럼 어머님들은 다 캔디다 구내염 유선염을 생각하세요. 그냥 인터넷을 보고 젖을 물려서 아프면 다 캔디다 구내염. 캔디다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뻘겋게 되면 유선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픈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수유 자세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젖꼭지를 길게 물어야 되는데 짧게 물어서 그러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어머님들 보면 수유 쿠션을 해서 발판으로 애가 나한테 밀착되는 거의 유선염이 덜 와요. 자세가 아기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젖꼭지가 아프면 딴 거보다 이런 유선염보다 젖꼭지 통증은 제일 많은 거는 수유 자세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여기가 이렇게 한쪽이 시뻘겋게 된다. 이럴 때는 이게 젖꼭지가 동그랗게 젖이 다 나오는데 한쪽에서 다 나가지 못했으니까 빨갛게 이럴 때는 이제 병원에 가서 항생제 같은 걸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캔디다 구내염 같은 거는 이제 젖이 축축하고 그러니까 이제 구내염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병원에 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젖꼭지 문제 제일 1번은 수유 자세.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D하고 철분 얘기가 나오는데 모유 수유하는 어머님들은 반드시 비타민 D를 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아니면 아기 놓고 이제 소아과 가면은 모유 수유한 어머님 비타민 D를 먹여야 되나 꼭 물어보세요. 비타민 D는 꼭 먹이라고 돼 있어요. 그때 뭐 철분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흔한 거 그 혀 유착증은 요새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아시는데 혀 유착증은 별게 아니고 혀가 요 밑에 혀끈이 이렇게 짧아갖고 발음 그래서 요걸 한 살 전에 말하기 전에 끊어준다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입속에는 뭐 여러 가지가 뭐 입에 물집처럼도 있고 하얀 잇몸이 하얀 거 이런 거 다 그냥 정상이고 그 다음에 아기들 이도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냥 두는 겁니다. 근데 신생아 병변은 보면은 신생아 병변은 보면은 뭐 지금 이게 제일 신생아 여드름도 있고 또 뭐 그러니까 생후 일주일 만에 이렇게 몸에 얼룩덜룩 빨간 건 이런 건 다 정상 그냥 두면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궁금해하는 아토피도 있고 그 다음에 지루성 피부염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머님이 하긴 어렵고 그 다음에 기저귀 발진은 가장 흔할 수가 있으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좀 시원하게 잘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쉽게 그 물휴지를 쓰는데 물휴지는 굉장히 그 세정력 이런 건 좋지만 굉장히 피부 자극이 많기 때문에 물휴지를 쓰는 건 애들이 기저귀 발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따가울 테니까 좀 조심하시는 게 낫고 몽고 반점 이런 거는 뭐 다 됐고 하나 요거는 더 말씀드리면 눈물샘이 흔히 막히는 애들이 많아요. 눈물샘이 10%나 되는데 눈물샘은 아직도 이제 많은 잘못된 게 뭐냐면 눈물샘은 어머님들은 여기가 막힌 줄 아세요. 눈물샘을 마사지를 하면 자꾸 여기만 하는데 눈물샘은 여기가 막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마사지는 여기를 하는 거지 여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기가 나중에 눈물샘이 자꾸 애가 눈곱이 끼고 이쪽에 눈물이 나오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해서 여기를 마사지하는 거예요. 여기. 아셨죠? 그리고 T뎁은 산부인과에 가서 DPT 타상풍 주사 T뎁 맞아야 되나 꼭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이게 중요한데 아이들의 수면 시간. 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먹이고 재우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가들은 생후 2달이 되면은 5시간을 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후 4개월이 되면 7시간이 잘 수가 있어.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가들이 배가 불러야 그만큼 잘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이고 재우는 거는 같은 문제예요. 아기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애들이 충분히 잠을 잘 자.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생후 4개월만 되면 7시간 잘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7시간만 자면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기들의 잠은 이게 1단계에서부터 깊게 잤다 깼다 이런 게 수면 단계는 이렇게 직선으로 자는 게 아니라 깊었다 4단계까지 갔다가 이러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이 밤에 한 5번쯤 해요. 그래서 이제 밤에 10시에 잔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러는데 요렇게 이제 이렇게 깊게 잤다 얇게 잘 때 아이들이 보시락거릴 때 너무너무 요새 어머님들이 민감한 어머님 애가 보시락거리면 막 애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막 애를 만지작거리고 막 깨우고 불 켜고 막 이러면 얘네들은 이 얇은 잠이 그냥 일어나 버리는 걸로 돼.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요때마다 왜냐면 요새 어머님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똑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같이 막 5-6명 키우면 누가 자든지 말든지 그냥 하는데 요새는 애가 뽀시락거릴 때마다 일어나면 이때 어머님이 반응을 하잖아요. 그럼 얘는 이때마다 일어나. 그래서 어떤 어머님들이 처음엔 모르지만 애가 6개월이 됐는데도 1시간마다 일어나면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걸 알아야 돼. 잠은 쭉 자는 게 아니라 1시간 반마다 깊었다 얕었다 깊었다 얕었다 그럴 때 얇게 잘 때 내가 반응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밤새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이런 엄마들이 드물진 않아요. 얘는 보면 11시, 12시 반, 3시, 5시, 6시 그때마다 깨는 거야. 그리고 어머님이 반응을 하면 얘는 그냥 혼자 못 자고 꼭 뭐 젖을 먹는다든지 엄마가 안아준다든지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보라색이 잠자는 뇌파고 요 하얀 게 깨 있는 거예요. 아가들이 보면은 이게 주스거든요. 생후 4개월이 되면 밤새 잘 수 있어. 이게 계속 되잖아요. 그리고 밤낮도 알고 한 8시쯤 깨고 낮잠 한 2번 자고 또 한 8시쯤 잘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배를 분리 먹이고 밤에 잘 때 잘 재워서 4개월만 되면 좀 편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아기들은 얘기하면 이제 아까처럼 파도 타기처럼 수면을 하고 혼자 잘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애들이 한 2달 되면 잘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2달이 되면 이제 잠자야 되고 4개월이 되면 7시간 잘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면 교육이라는 건 들어보셨죠? bedtime 루틴. 그거는 할 생각은 있으시죠? 다들. 수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면 교육은 어머님들이 이제 생후 이제 보통 아이들은 몇 시에 재우는 게 좋은 것 같으세요? 애들이 잠자는 시간. 저녁 시간. 8시, 9시, 10시. 아이들은 8시라고 돼 있어요. 아이들은 8시에 자는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애들이 늦게 자는데 8시 전후가 잠자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해가 지면 애들은 들어서 자는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정한 시간, 8시 전후. 그 다음에 이거는 어머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나는 bedtime 루틴을 순서를 뭐 하겠다. 나는 뭐 목욕을 시키고 노래를 부르고 마사지를 하고 뭐 우유를 주고 음악을 하고 뭐 하겠다. 그걸 매일 똑같이 하면 애가 자기가 잘하는 건 줄 알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어머님 수면 교육이라는 것은 내가 안아가지고 잠든 상태에서 재우면 그건 수면 교육은 아니에요. 걔는 잠은 내 가슴 속에서 자는 건지 혼자 누워서 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트름을 시킨 다음에 누워서 지가 약간 의식 있는 상태에서 뒤척이다 자는 게 수면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졸리지만 잠들지 않은 상태에서 재우는 거야. 그래서 도움되지 못하는 거는 뭐 잠들 때까지 안고 애가 꼼짝 먹으면 또 달려들고 계속 애한테 깰 때마다 반응을 하면 엄마가 없으면 다시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수면 시간은 이제 이 정도가 됐고 이제 나중에 보면 외국에서 그러니까 아기가 밤새 깨면은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스트레스예요. 그래갖고 아기가 깊게 재우지 못하면 이게 보면 스트레스가 엄마는 더 심하고 아빠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머님들은 이제 아기를 놓으면 수유를 잘하고 어떻게든지 수면 교육을 내가 해서 한 4개월만 되면 편하게 7시간을 자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강의 다 됐는데요.